고급 빌라랑 아파트랑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무릎을 탁 치면서 유레카를 딱 외쳤어. 3월 25일이고요. 부동산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거 빨리 촬영하고 와인 마시러 가야 돼서 빨리빨리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 매번 나오는 거 금리 인상됐다, 0.25% 인상됐다, 뭐 미국이 5%고 우리나라 3.5%고 금리 갭 차이가 1.5%.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뉴스니까. 두 번째 뉴스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고급 주택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 공시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 상위 10위 단지 해가지고 기사 나온 게 있는데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1등은 더 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 이게 공시가 162억에 됐고 2등이 나인원 한남 244제곱미터 전용, 3위가 한남더일, 4위가 파르크 한남, 5위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예요. 여기 보니까 2732.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77평이 제일 큰 평수고 62평, 38평이 있는데 공시가 지금 5위를 기록한 데는 77평이 아니고요. 아예 복층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이거 팔렸잖아요. 네, 팔렸어요. 100몇십억이 팔렸어요. 그거 아시죠? 그 건설사 회장님이 사셔가지고 갭 투자했잖아요. 현금 없이 사셨잖아요. 맞아요. 현금 아예 1원도 안 넣고 갭 투자에 사셔가지고 70억 차이 남기고 대박나신. 트라우마우스 5차, 이것도 273제곱미터예요. 이것도 77억. LCT가 있는데 펜트예요. 이게 펜트인데 이제 여기도 공시지가가 7위.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있는 데가 LCT예요. 여기 또 재밌는 게 전부 다 아파트거든요. 사실은 이제 더 펜트하우스 청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파트인데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전용 면적이 407로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호화주택이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아파트인데 트라우마우스는 빌라죠. 근데 파리의 효성빌라 청담 101 2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252제곱미터잖아요. 이것도 펜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보증금 10억에 월세 3,85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담 101, 그 효성 101 2차가 거래가 아예 없어요. 분양된 이후로 한 건도 매매 가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세를 좀 찾아보니까 5층이 10억에 3,850만 원 월세가. 그 1년으로 한 사람은 4억 6천이에요. 보증금으로 한 사람은 약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전세금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전세가 오른 거예요. 이거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거 사시는 분이 전세가 70억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한 분이 재밌는 분이 들어갔는데 이건가 1차인가 2차인가 헷갈리는데 1차일 거예요. 그러면 MC 뭐 그분도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물론 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독특한 상품이고 하니까 그런 일반 세대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시세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펜트 위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재밌는 게 10위에 보면 마크힐스 웨스트 윙이 있어요. 2732면 이거 100% 복층 펜트거든요.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9위에 올라와 있는 주택이 상지카일룸 도곡이거든요. 상지카일룸 청담이 아니라. 여기 안 가봤어요. 여기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 유일하게 여기 안 가본 데가 효성 101 2차랑 상지카일룸 도곡이 찾아보니까 청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로열라인에 있는 영동도교 밑에 로열라인에 있는 PHC 119 옆에 있는 상지카일룸 3차가 청담이 거기가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가장 대표죠. 근데 거기는 이제 펜트가 80억 정도의 거리가 85억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게 2021년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을 때 그때 그렇게 거리가 됐고, 밑에 세대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에서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거기 또 오피스텔도 있어요. 3차인가 2차인가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그것 때문에 거기 3차는 아닐걸? 오피스텔 없을걸? 2차도 2차인가? 2차예요?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 있어서. 도곡이 여기 있는데 도곡이 이제 2018년에 준공이 됐어요. 신축발과 그리고 이제 도곡 그 대치 그쪽에서 뒤에 바로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트라우마우스처럼 이렇게 산을 끼고 이렇게 지어놔가 매봉산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주택처럼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뭐 이런 곳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PHC1는 어떠냐, 나인원은 어떠냐, 한남더위, 파르크 한남, 이게 이제 순서대로인데 영정이 같은 경우는 여기 다 가봤어요? 저 안 가본 데가 상지랑 그다음 트라우마우스. 이것도 살려고 했던 분이 엄청 부자여가지고. 그래서 부자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더 펜트하우스 청담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407대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이제 1타 강사 현우진이 사는 곳일 텐데 펜트하우스 청담도 다 273에 맞춰져 있어요. 호화주택이 274부터 들어가게 되는 복층 같은 경우는 모두 다 273제곱미터로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407로 맞춰져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 넓대요. 우리가 펜트하우스 청담 가보면 일반 세대만 가봐도 층고 7m에 엄청 넓잖아요. 복층까지 쓰고 있고, 그리고 안에 또 내부 공간이 또 있어요. 숨겨진 공간이. 407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펜트하우스 청담 일반 세대보다 60% 정도가 넓은 거니까. 여기는 또 이제 테라스도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1등을 기록한 겁니다. 공시지가는 162억인데 실제로 실거래되는 거는
200 몇십억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0억 뭐 얘기 나오는데. 네, 250억 뭐 이제 뭐 그 사이일 것 같고 250억에 300억 그 사이일 것 같고 펜트라는 또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도 244 이게 공시지가 97억이 잡힌 게 이것도 펜트가 잡힌 거예요. 나인원 한남 펜트 같은 경우도 몇 세대 없는데 이제 GD가 거기 살아서도 유명해졌고 단독 수영장 있고 막 이래요. 그 단독 주차장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쓸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이제 분양받은 가격이 한 150억 정도, 160억 분양가가 그랬고 거래된 적은 없는데 최소 200억 이상은 갈 거다. 75평이 94억에 거래가 됐고 89평은 이제 90억 넘게 거래된 적은 없지만 전세가 이제 80억에서 90억 사이에 거래가 되거든요. 듀플이 뭐 150억, 160억. 듀플은 140억에 실제로 매수자가 산다고 했는데 매도자가 안 판 적이 있어요. 듀플이 한 1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펜트는 이제 200억 이상은 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미 거래가 150억이 됐으니까. 한남더일 같은 경우도 244 이것도 펜트예요. 단층 그러니까. 펜트. 네, 이것도 단층 펜트인데 한남더일 펜트는 100평 펜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복층, 하나는 단층인데 단층 펜트가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찍힌 건 없는데 원래 팔려고 했었잖아요. 그 맞아요. 이승철 가수 팔려고 했다가 다시 걷어들였는데 100억에 뭐 매수자 붙었는데 안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그래도 150억은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르크 한남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268 돼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펜트네요. 근데 재밌는 게 파르크 한남 펜트 두 채를 그 DY 홀딩스 동양 엘리베이터 2세가 샀잖아요. 두 채를 사서 두 개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DY 홀딩스가 뭐야 사람들이 여기 뭐 중소기업이야 처음엔 그랬는데 홀딩스니까 거기가 매출이 뭐 400억밖에 안 잡혀 있었던 거고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전체 계열사 다 하면 한 자산 규모가 2조 넘는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야 뭐. 그 정도면 뭐 살 수 있죠.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펜트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저도 펜트는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펜트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복층이고. 트라우마하우스 5차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세대인가요? 복층이니까 이거 펜트겠죠, 이것도? 펜트겠죠. 네, 2735로 돼 있으면 복층으로 돼 있을 텐데 이것도 펜트. 트라우마하우스 복층 펜트인 것 같고 LC도 펜트고. 청담 101 어땠어요? 그 효성 101은 어땠어요? 이것도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건물 일단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효성 이 빌라를 되게 신경 써서 지었어요.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돼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빌라고 저층이다 보니까 뷰가 진짜 안 좋아요. 청담동의 그 완전 그 고급 주택 뷰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막혀 있잖아요. 저층은 아예 뭐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고층과 저층에 조금 차이도 있을 그런 동네고 청담동의 그 고급 빌라 라인에서는 가장 신축이고 잘 지었기 때문에 비싸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번에 IUC 들어오는 에테르노가 들어오면 좀 뺏기지 않을까. 제가 이거 빌라랑 이제 아파트랑 섞여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서초동인 트라우마하우스는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도 가지고 있었던 집이었고 백종원 씨 지금 살고 있고 STX 회장도 예전에 살았었고 고급 빌라랑 아파트랑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무릎을 탁 치면서 유레카를 딱 외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든 저층 아파트든 그래도 막 9층까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층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미쳐요. 뷰를 중시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5층, 40층이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35층이나 40층이나 30층이나 크게 영향이 없어요. 정말 뭐 1, 2층만 아니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1, 2층도 상대적으로 빌라보다 영향을 덜 받아요. 왜?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업도 좀 자유로운 면이 있어요. 저층이어도. 근데 빌라는 좀 달라요. 로이터라든가 산책로 이런 게 없고 아예 그 대지가도 500평짜리면 건폐율 60% 해가지고 300평에 다 지어놓고 앞엔 다 그 도로나 이런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빌라는 아무리 잘 지어도 저층으로 가게 되면 케이바케이긴 하지만 소음이나 분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 되게 많아요. PHC 129도 제가 4층하고 9층하고 10몇 층을 봤었는데 4층의 C타입은 도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정말. 파르크 한남 같은 경우도 5층이면 거의 꼭대기거든. 5, 6층이 이제 그 펜트니까. 근데 5, 6층 말고 밑에 있는 1, 2층 같은 경우 용비교랑 강변북로랑 마주보고 있거든요. 여기로부터 들어오는 그 소음과 분진은 자유로울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급 빌라가 층의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거죠. 강원동 상지카일룸 가봐도 13층, 14층은 그래도 뷰가 좀 괜찮고 한데 7층까지만 내려가도 이 한남대교 너무 올라간 이 고가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그냥 마주보고 있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소음이 많이 나겠어요. 빌라의 가장 큰 단점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데 단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저층이나 조금 중층에 살 경우에 어떤 다리랑 마주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저층일 때 내부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도로랑 완전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여기 효성은 안 그렇지. 이제 설해마을이나 아니면 뭐 제가 최근에 봤던 빌라들은 그래도 1층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정원을 줘요. 그것도 또 메리트는 있더라고요. 차라리 1층이 나. 제일 애매한 데가 2층.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단지에 뭐 많은 경우는 3,000세대, 2,000세대 적으면 적어도 몇백 세대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고 동질적인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7층이 뭐 30억이다 이러면 8층도 30억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빌라는 층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파트보다 이 격차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죠. 그리고 이거 보면서
이제 하위 공동주택 관련된 얘기를 하나 제가 해드리면 대신증권에 지금 이제 일본에서 부동산 쪽에서 한 10여 년 근무하셨던 분이 일본 부동산 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강의한 거를 제가 같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게 일본이 20년 전 모습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위 공동주택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저출산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빈집 문제 이런 것도 포함이죠. 이거는 진짜 다 빈집일 거예요. 이제 점점 빈집 문제들이 심해지면서 하위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무의미해지지 않나. 공시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는데 하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강원도 영월의 장릉 레저타운이 273만 원이래요. 공시지가가. 근데 이제 평수는 뭐 1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강원도에 좀 많이 몰려있다. 뭐 산이고 막 이렇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영종이한테 얘기했나? 막 용평 같은 데다가 이제 별장 사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 뭐 포레스트 힐도 있고 버치 힐도 있고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한 다 진짜 뭐 10억에서 30억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빈집이 되고 비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거를 그래서 이런 데를 요즘에는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진짜 싸니까 땅이 아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빈집들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예 자연으로 돌려버리는 식으로. 강원도 용평이 진짜 재밌는 동네인 게 여기에 포레스트 힐이나 이런 어떤 콘도들 있잖아요. 거의 비싸요. 뭐 25억. 평수는 거의 뭐 100평 가까이 하는 그런 데인데 그리고 싼 데도 막 10몇 억씩 해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차로 10분만 나가잖아요. 2억이면 또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바닷가로 가잖아요. 바닷가로 가면 3천만 원짜리 아파트들도 되게 많아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 거를 개조해 쓰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은데 서울에 있는 또는 한국 또는 중국 부자들이 이런 데 이제 별장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되게 많고 그걸 좀 고급화하고 게이트형 단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분양을 하는데 그게 또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는 공시지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 이거에 대해서 뭐 실제 실거주의 장단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그것만 한 편을 찍어야 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서울역 센트럴자이 벽에 금이 쩍 무슨 일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지은 지 6년 된 아파트인데 거기 한계동 22층 동 건물 이제 1층 필로티 외벽에 대리석 일부가 떨어졌다. 이런 사고가 이제 신고가 난 건데 그때 이제 뭐 당시에 소음도 굉장히 컸고 철근이 이제 약간 노출될 정도로 좀 심해 보이는 사고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이제 입장과 불안하다, 이거 정말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좀 갈리고 있는. 준공된 지 6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자이에서 지었잖아요. 그것도 뭐 유명하지 않은 시공사에 지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이게 GS건설에서 지었다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아파트 가격 떨어지니까 외부로 유출 최대한 안 되게끔 주민들끼리 막 꽁꽁 싸매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랬었어요. 이게 근데 신고가 나고 그 아파트의 게시판에다가 올라가는 그 시간도 좀 지연이 됐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세입자들은 신고하고 입주자들이나 저기 조합원 출신 분들은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안전진단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아 안전진단까지 들어가요? 6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서울시에서도 계속 권고하고 있고 GS건설에서도 하겠다. 근데 우리 거 예를 들어 철근이 살짝 휘었다라고만 해도 저는 만약에 건물 짓다가 우리 무너지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건물주가 처벌을 받잖아요. 건물주.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잠원동에서. 신사역에 있었죠. 병원 건물을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앞에 있던 차가 깔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신혼부부였고. 기사 그때 나왔을 때 보니까 공사비를 아끼려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건물주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건물을 지어보지만 사실은 일반인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시공사한테 맡겨놓고 아시바도 알아서 치고 기성자금 청구할 때만 나 뭐 했습니다 보고만 하거든요. 공사비 줄여야 되니까 요거 아시바 칠 때 요거 하나만 치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한번 무너지면 이제 책임이 어쨌든 건물주가 져야 되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아 저는 이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부동산 최호황기 때 신고가 찍은 것 중에 상당수가 다 취소거래다. 실거래가 뻥튀기, 실거래가 조작에 의심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떤 단지가 이랬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광명에 있는 대장주 아파트부터 아크로 리오파크도 포함되어 있고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그 신고가가 한두 달 후에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8개월, 9개월 후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기사를 저희가 좀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예술 대표님 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기사 이제 뭐 적발된 사례를 저희가 좀 다른 기사로 덧붙여서 찾아봤더니 하남시에 있는 오피스텔이 시세가 한 9억에서 11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를 그게 이제 14억으로 최고가를 찍는. 그게 언제예요? 어떻게 보면 성수기 때 21년, 22년에 했을 것 같은데 하남에서 3억 4억이면 진짜 크거든요. 이거는 진짜 거의 조장한 거죠. 이거 계약 해제 신고하고 지금 현재는 한 8억 원 정도로 거래되는 곳이라고.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그렇게 실거래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거는 진짜 취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파트 거래가 8개월이나 1년 후에
금융에 취소가 되는 거는 좀 납득할 수 없거든요. 건물도 아니고 건물도 그렇게 거래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대출이 안 나오거나 명도가 안 되거나. 사실 아파트는 뭐 그냥 내가 살고 빠지고 이런 건데 물론 뭐 갑자기 뭐 전월세가 꼬여가지고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뭐 일단 금액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고된 거에는 되게 집중을 하는데 해제된 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슬그머니 해제하더라고요. 그렇죠. 실거래가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해제라고 이렇게 빨간 줄로 돼 있긴 한데 다 지난 다음에 다 팔아먹고 전부 호황기 지난 다음에 올라오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래들이 많다. 거래 신고하고 7개월 뒤에 해제된 건이 하나 있는데 조사하겠다고. 근데 이상하긴 해요. 58억이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뭐 40몇 억이 거래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파트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있고 어느 정도 균질적인 상품이고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압구정 재건축에 대한 호재 이런 거는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금융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압구정이 이제 실거래 처음 딱 찍었을 때 이제 신고가 찍었을 때 이 금액에 사서는 먹을 게 없다. 압구정이 뭐 우리나라 대장주 강남 대장주인 건 맞는데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재건축은 굉장히 우리 그때 개포자의 그 사례 찾아봤듯이 엄청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 리스크를 다 떠안고 이 금액에 사고 금융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이거는 사실 투자성은 모르겠다.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아예 준공이 된 다음에 그 돈 다 모아놓고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이게 또 그 거래가 또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심증일 뿐이지 증거를 어떻게 잡아요? 계약서 만드는 거는 이게 작정하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잡겠다고 하는 게 계약서의 존재, 계약금 지급과 반환, 돈을 실제로 지급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58억짜리 아파트를 신고가 거래를 했는데 5억 8천이 계약금을 실제로 줬냐, 보통 10% 주니까 실제로 줬느냐 이거 있고 그럼 8개월 후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돌려줬느냐 그리고 배액배상이나 아니면 계약금 아예 반환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매도자랑 매수자랑 짰다라고 하면 매도자 같은 경우 8억 8천, 5억 8천을 뜯겨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그 통장료 다 털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더라도 뭐 그냥 나 한 5천이나 1억 정도만 넣어놓고 계약이라는 게 불효식 계약이거든요. 10%가 아니더라도 계약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근데 말한 것처럼 그냥 거래 신고만 한 케이스에서는 돈이 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조금 그런 분들은 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5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5천만 원 계약금 넣고 1년 기다려주는 매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기 의심 사례 중 하나 중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들 명의로 매수자랑 해서 거래 신고 한 번 하고 해제하고 처제로 또 가격을 올려서 거래 신고했다 해제하고 그러다 걸린 사례도 있고. 이건 시세 조장이네요. 이건 정말 시세 조작이네요 완전히. 다음 기사 보면 시세 부풀리기 전세 사기 가담해서 감정평가사 업무 정지 등 첫 징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화곡동 사건이네요. 화곡동 사건.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이런 다른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감정가를 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 감정평가사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A라는 빌라든 A라는 건물을 주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감정평가법인한테 그렇게 넣어서 그 감정가 중에서 자기가 대출하기 가장 유리한 거를 뽑아가지고 하긴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감정사가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감정가를 높게 해주면 사실 그거를 가지고 은행에서 해가지고 대출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쪽에서 어떻게 보면 대출을 조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빌라 사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랑 짜면 만약 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칠 수 있겠네요. 한 3개 정도 넣었는데 2개는 3억 나왔는데 하나 5억 나왔으면 은행에서 어떻게든 대출해 주려고 그냥 5억이랑 픽해서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도 전문직이잖아요. 감정평가사 시험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전문직들을 항상 어떤 걸 할 때 이 평가라는 게 기준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어떤 조서들을 다 만들거든요. 이만큼씩 와요. 근데 회계감사 같은 거 할 때도 회계사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감사를 했습니다라고 이따만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거 다 복붙하긴 합니다. 복붙하고 현장 실문 왜 100페이지, 뭐 80페이지씩 만드느냐를 보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전문가로서 주요 의무를 다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 누가 했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방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의료사고가 나도 이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이었냐, 의사가 실수를 한 거냐, 잘못을 한 거냐, 과실이 있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근데 전문가로서 할 걸 다 했고 모든 절차를 다 지켰는데 그런데도 사고가 나서 뭐 사람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처벌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분은 그걸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처벌 받는 안 하는 것보다는 약간 저는
저는 진짜 짜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과했다. 네, 이분이 원흉이죠. 돈 많이 받으셨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이 기사가 재밌는 게 처음으로 징계를 당한 거라면서요. 네. 제가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로는 예전에 전산화가 잘 안 돼 있고 이럴 때는 감정평가사가 완전 갑이었대. 30억짜리를 50억으로 평가해 주기도 하고 뭐 술 접대 받고 이러면 그런 일이 되게 많았대요, 예전에는. 요즘에 이제 세상이 투명해지고 전산화가 다 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서 자꾸만 이제 상장기업들이 분식회계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감사를 똑바로 해야 되고 회계사들이 이거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해야 금융권하고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주택시장, 이 건물시장이 전부 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미분양보단 낫다. 건설사 눈물의 떨이 막 할인 분양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기사 보니까 이제 대구가 제일 심하다라고 네. 돼 있는데 그냥 대구는 뭐 저희가 사실 워낙 많이 다뤄서 제가 대구는 너무 대구를 심각하죠. 싫어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건 전혀 대구 되게 아니고요. 좋아하잖아요. 외가 맞아요. 다 대구에 있습니다. 다. 근데 방금 전에 장모님이 올라갔다 내려가셨거든요. 방금 네.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심해요? 이러니까 기사에 나온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 자이른에 네. 분양가에 뭐 최대 25% 할인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만촌동이 그렇게 메인 지역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좀 더 분양을 할인해주는 게 있고 대구 시장 분위기 어때요? 물어보니까 대구에 있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 많은 그런 분들은 기다리면 더 할인 많이 해줄 거야 이러고 아무도 안 산대. 또. 예전에 한 40%, 45%씩 할인해주고 분양해준 사례가 있어요. 지금 대구에서 그래도 가장 핫하고 그래도 좀 비싼 아파트가 위우더 제니스 거기일 거예요. 부산에서도 제니스가 제일 비싼데. 부산? 거기도 예전에 처음 분양할 때 장모님 해준 얘기인데 40%를 그 할인 분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도 사라고 얘기가 왔었는데 에이 40% 분양에 그 할인해 주는 거는 망한 거 아니야 안 사 이랬는데 그게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더 해줄 거다. 너무 공급 물량이 많다 맞아요, 이런 너무 분위기래요. 많죠. 그래서 다음 기사는 뭐예요? 이게 500억 쏟아부은 건물도 200억에도 안 팔린다. 이건 뭐예요? 일단 송도 관련된 건데 이 송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각 지역들에서 좀 나올 거예요. 워낙 그 건설 경기도 호황이었고 신도시들도 많았다 보니까 신도시 상가 짓듯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다가 상가 건물을 지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특히 또 이런 외곽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박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 22-20번지 네. 해운프라자 더 라운지 여기는 어떤 건물이에요? 근린생활시 아파트 단지로 하니까 뭐 병원용 아니면 뭐 상가용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건물인데 뭐 일단 임대도 송도가 보면 진짜 임대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건물이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건물이 네. 엄청 멋있게 잘 지어진 것 지었죠. 같은데 네. 대지도 500평 막 이렇고 그러니까 500억 쳐다보겠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은 싼데 건축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땅값보다는 건물값으로도 파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걸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죠. 공실도 많고 이거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하면 모르겠는데 근처에 임대도 안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면 송도에서 이 건물이 기사만 보면 500억짜리 네. 건물인데 경매 나왔어요. 네. 공매에 나와가지고 이제 8번 유찰이 됐어요. 그럼 500억짜리 건물이 243억에도 유찰이 됐거든요. 지금 네. 8차가 맞아요. 243억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토막이 났는데도 유찰이 될 수 있죠? 대지랑 건물 가격에도 500억은 아니었을 것 같고 왠지 1차에 네. 나왔던 375억이 약간 네, 좀 적정가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정도가. 되는데 일단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어쩔 수 없죠. 사실 왜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위치. 예를 들어가지고 집도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데다가 휘황찬란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건축비 많이 들었으니까 비싸게 받으려면 안 받잖아요. 그 영조 씨가 봤을 때 네. 송도 이 지역에다가 이 정도 건축비 쓸 게 아닌데 좀 오바했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이것도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 동네에다가 지어놓으면 임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디벨로퍼 하신 네. 분이 망한 거네요, 이거는. 이거 디벨로퍼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좀 많이 안 해본 분들이 하지 않았나. 요즘에 내 네. 주변에 그 송도에 체드윅이 있잖아요, 국제학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체드윅 붙어가지고 한남동 반포 이런 데 사는데 송도에 전세라도 얻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봤자 인원은 많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송도가 그렇게 안 좋나요? 요즘에 상권이라든가. 거주지나 이런 건 좋은데 실제로 송도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외곽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주생활권들이 강남이 많잖아요. 강남이랑 멀지도 않은데 굳이 뭐 거기서 병원 갈 일도 없고 약간 완전 배드타운이 돼버렸는데 이게 사실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GTX가 뚫리고 나서 외곽 상권이 송도처럼 되지 않을까. 송도 우리 또 사는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다음 소득 수준도 있고 뭐 소비력도 많을 것 같다라고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소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는 게 앞으로 이런 신도시 상권이나 외곽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송도가 가장 표본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의도에 네. GTX B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여의도 상권 어떻게 될까요? 여의도는 오히려 빨리 내상권이니까 좋겠죠. 외곽지에서 여의도 오기가 편해진 거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이 똑같은 거예요. 송도랑 강남이랑 경쟁하면 인프라 강남이 압도적이 좋으니까 땡겨오는 건데 여의도에서 GTX 뚫린다고 하면 뭐 저기 고양시나 파주나 부천이나 이런 데인데 거기보다 여의도 훨씬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는 뽑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여의도 촬영을 갑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고요. 뉴스는 다 읽었는데 네. 이번 주에서 저는 솔직히 제일 재밌었던 뉴스는 공시가, 그리고 평소에 되게 고급주택에 관심이 많으니까 가본 것도 있고 못 가본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시가가 형성이 됐구나. 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이 공시가 있잖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매년 발표를 해요. 언론에서. 근데 3년 전 거 찾아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순위가 막 변동을 해요. 그리고 공시가가 직접적으로 보유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라인원 한남은 지금 이제 뭐 반포 아파트고 뭐 다 떨어졌잖아요. 공시가가. 근데 여기 75평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아니 반포 같은데도 20%다 떨어졌는데 왜 우리만 세금 더 떨어가를 올리냐. 그냥 일단은 그러면 아예 공시가가 처음부터 낮았더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공시가가 이제 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공시가가 뭐 이제 40몇 억 형성돼 있다가 조금씩 올랐는데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341세대고 작년 11월에 실거래가 94억 5천이 하나가 찍혀 있고 작년 중반 정도에 85억이 찍혀 있어요. 75평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 건수가 두 개가 찍혀 있는데 94억 5천을 기준으로 전 공시가를 올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2022년 11월에 7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거래가 94억이 됐네? 여기 가격 올랐네? 딴 데는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공시가를 올린 것 같은데 이건 거래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분명히 떨어졌을 텐데 딴 데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근데 덜 떨어지는 것 뿐인데 아니 여기만 올린 거야.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번 주도 뉴스 재밌게 해봤고요. 다음 주는 영정이랑 오랜만에 여의도 상권을 좀 촬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